네, 안녕하십니까. 주워 담고 싶은 주식을 총정리해드리는 주주들만의 시간, 주주총회 제15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토마토 투자 자문회 이 대표 운용력들이 함께 하십니다. 기업의 일일 대표가 돼서 기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매력,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을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세 분의 스타일이 다른 만큼 각자의 취향에 맞는 조언을 각자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또 한보람 앵커가 또 한 주 동안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딱 방송하려고 들어왔는데 세 분의 운영력께서 얼굴이 어두워지시면서 오늘은 왜 왔냐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자 넷이서 무게감 있게 오늘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과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 세 분이 준비해 오신 기업들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 내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네이버, 유니드, 그리고 OCI, 현대제철, LG화학, 휴캠스, JC케미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그런 종목들이 될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1일 대표는 강재현 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표께서는 어떤 회사의 CEO가 되십니까? 네, 오늘 이제 현대제철 설명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자 자리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재현 1일 대표께서는 철강 쪽에서 현대제철과 관련된 매력 포인트들 그리고 기업의 비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현대제철의 일일 대표로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철강과 화학 그리고 이제 시크릿컬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산업재 쪽에서가 확실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사실 이제 철강주 얘기하면은 뭐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현대제철, 뭐 중소형 철강사까지 해서 상당히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좋다. 이 부분인데 사실 철이라는 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여기저기 안 쓰인 데가 없는 그런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종합 철강사로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현대제철 하면은 뭐 다 알다시피 현대차 그룹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차 관련된 강판이라든지 부품 이런 쪽에 대한 매출도 꽤나 높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같은 건설 자재 그리고 조선에서도 쓰이는 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다 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철강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의 환경 문제에 따른 감축 이 요인이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방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건설과 철강, 자동차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의 업황이라든지 전망이 상당히 밝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철강서 가격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강에 대해서는 이제 앞전에 한번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저는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의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 1분기와 2분기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 자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작년까지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온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왔었고 2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영업이익이 약 5,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그 당시에는 3천억대 많이 나오면 4천억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많이 높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5,400억이 넘게 나왔었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그런 구간인데 후판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전망도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약 6,290억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시장에서 원래 보통 우리가 철강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비수기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비수기에 따른 2분기에서 3분기 요 사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앞전 2분기보다 조금 더 높은 5,900억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6,300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실제 3분기 실적은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7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되면은 또 철강주 같은 경우 4분기가 또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최근 들어서 철강성 가격이 떨어졌는데 제품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다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업이익률의 10%대가 3분기와 4분기 나타난다 되면서 1분기와 2분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이렇게 높게 전망이 되는 부분이 결국은 제품 가격의 인상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가 우리가 이제 차광사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 세 개사 정도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여름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그 외적인 가격 인상이 1월 달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조선사들과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후판 가격의 인상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에서 역시 후판 가격 인상 요인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되고 제가 체크해 놓은 데는 뭐냐면은 이제 현대기아차의 자회사이기도 하지만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강판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쪽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현재는 가격 인상을 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의 철강 회사들이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 자체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상 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4분기 인상이 된다면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그리고 4분기에도 추가적인 자동차 강판에서의 이제 가격 인상 부분이 실적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까지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약 2조 4천억까지가 나온다 되니까 현재 시가총액 7조가 안 되는 상태고 그리고 순이익 자체가 1조 5천억까지 나온다 되니까 현재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전망을 볼 때는 올해보다는 못하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화학이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죠. 실적이 좋은데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너무나 강하게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피크아웃을 만들고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업황 자체, 영업이익이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관점에서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현대제철이 내년에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방산업이라 할 수 있는 건설과 조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가 여전히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적이 이것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퍼 같은 경우가 현재는 올해 기준의 실적을 예상치로 했을 때는 한 4.4% 되고 내년 된다 하더라도 5.7%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메리트가 높은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외적으로도 사실 뭐 부생수소라든지 현대차 그룹 자체가 수소 관련돼서 얼마 전에 수소 웨이브 하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축을 담당한다 이런 쪽까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메리트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현재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주주로서 어느 정도 참여하신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과 관련된 브리핑을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질문 30초 그리고 답변 1분 30초 간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어떤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네, 뭐 철강 좋죠. 주가에 비해서 엄청 싼 주식이고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제가 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요즘 뭐 탄소 중립, 친환경 관련 좀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알다시피 철강이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아닙니다. 시멘트 시멘트라 그래 다음에 철강이죠. 네, 근데 회사 중에서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한 회사가 현대제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탄소 배출과 관련된 충당금액이 2,100억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제철이 1,400억이고 포스코는 400억밖에 안 돼요. 산업으로 따지면 저도 시멘트가 많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규모 자체가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1,300억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많이 배출하니까 충당금 설정한 데 자체는 그만큼 배출을 많이 한다는 측면이니까. 근데 알다시피 이제 유럽 쪽에서 탄소 국경세를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2025년도부터인가요? 적용하게 되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수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철소의 철강회사의 가장 큰 부분 자체가 결국은 용광로지 않습니까? 용광로에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광로를 개조를 하다든가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일각에서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수소를 전환해 가지고 석탄 대용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대책이 좀 돈을 많이 벌면은 사실 처리가 충분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앞으로 그쪽에도 할 수 있고 그 이제 실제로 현대제철이 예전부터 고로가 사실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환경 관련해서 올해 뭐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때 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환경에 대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해서 VCS라고 해외에서 인증을 하는 그쪽이 있는데 이미 현대제철은 세계에서는 세 번째고 국내에서는 제일 최초로 현재는 이제 탄소 경영 관련해서 우수 업체로 선정이 될 만큼 이미 그 과정은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사실 수소사와 수소 사회를 대해서 앞으로 수소 웨이브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차 그룹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나 이쪽을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사업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하나씩 다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 자체가 2030년 정도에는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은 하나씩 추진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강회사 자체가 전기로 회사가 고로 회사가 있는데 전기로 회사는 탄소 배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로 회사는 유리하고 고로 회사인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 향후에 그런 투자 비용 자체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래도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처럼 질문해 봤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질문하고 싶은데 현대차의 가장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자동차 강판 회사 쪽에다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네.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약간 생산 차질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동차 반감 가격을 인상을 지금 현대차가 잘 인상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좀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도 아직도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담 자체가 지금 현대차가 차량용 판매 자체가 부진하다고 한다면 하반기 때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 강판 가격도 인상을 하겠지만 인상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차량용 간판 가격의 인상을 1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 공정에서 한번 제가 볼 때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조선이라든지 후판 가격이나 철근 가격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된 만큼 제값을 다 올려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에 있는 밑에 있는 자회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상폭 자체가 잘해봐야 10만 원 정도를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0만 원도 어떻게 보면은 시적에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에 현대제철이 다 납품한 것이 아니라 포스코라든지 그 외적인 회사들도 납품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전체적인 부분 봤을 때는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현재 판매가 좀 더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동차 판매가 더딘 거는 수요가 부족해서 더딘 게 아니라 사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사실 수요는 지금 대기 수요는 너무나 많은 상태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차량용 강판 가격의 가격 인상 플러스 나중에 이제 내년을 생각한다면은 이연된 자동차 수요가 많은 만큼 또 그만큼 생산이라든지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인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 판매까지 관련해서 연결을 해봤는데요.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명주는 운용력입니다. 네, 그 작년 3월달 이후에 지금 유동성 장세의 과정에서 보면요, 특히 대형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있어서는 그 한 두 달, 세 달, 좀 길면 한 4, 5개월 주기로 이제 이 올려붙이는 종목, 주도주를 계속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좀 있는데 그 한번 이제 또 조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성들도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제철은 올 그 지수 조정 구간이었던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럴 때 포스코와 함께 또 시장의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좀 일종의 방어적인 역할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상당히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그 지금 시장 수급 패턴으로 봤을 때는 5월 11일 지금 고점이라면
그래도 한 11월 중순 내지는 6개월 조정이 나온다면 11월 중순, 이 9개월 조정이 나온다면 한 2월 달, 2, 3월 달 정도 그때까지는 좀 아무리 현대제철 자체는 지금 뭐 실적적인 모멘텀도 좋고 뭐 흠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는 보여져도 그래도 한 6개월 내지 9개월 조정을 받고 한 빠르면 한 11월 연말이 돼서야 혹은 또 내년도 한 2, 3월 돼서야 주가가 그래도 의미 있게 갖고 있어서 막 신난다는 그런 주가 상승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좀 시장 전반적인 수급 내지는 시장 트렌드와 비추어 봤을 때 이 주식의 지금 현대제철의 현재 시점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명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올해 사실 보게 되면은 현대제철이나 철강들 전체가 1분기부터 5월 달까지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차트를 정말 센스 있게 바로 띄워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치고 최근 들어서 8월 달 지수가 8월 20일 날 저점 만든 날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는 소폭 조정을 받는다 되죠. 근데 사실 이제 대형주를 하는 입장이라든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띠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딱 하나로 그냥 압축이 돼버립니다. 그냥 실적이다로 하면 다 끝나본다 정도 되는데 실적이 지금 너무 좋은데 바로 10월 달 되면은 어닝 시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높은 쪽에 대해서 수급이 우선은 기관이나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3분기 실적이 10월 달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사실은 또 4분기 실적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시장 성향 자체가 3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바로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가 반등을 하고 잘 올라오고 있는데 직전에 고가까지 차트상에서는 얼만큼 뭐 추가적으로 현재 자리대 한 20% 정도 올라가야지 직전 고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가격 자체가 밸류라든 실적을 비하면 사실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장 자체의 성격이란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상승했으니까 기간 조정이나 이것도 더 거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먼저 갈 애들은 간다는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혹시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좀 일단은 뭐 대형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포스코를 선택하느냐, 현대제철을 선택하느냐 그 고민이거든요. 이제 두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왜 현대제철인지 저는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수익성 지표로 따지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전망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PR이 5.67 정도 되는 거고. 다만 지금 현대제철 우위라는 것 자체는 자산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예요. PBR로 따지면. 근데 자기 자본율이 포스코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고 또 배당 순위로 따지면 현대차는 배당금 500원밖에 안 하잖아요. 750원. 예, 500원에 750원, 거의 1% 정도. 근데 포스코는 거의 10,000원 정도 하니까 배당 수익률로 따지면 3%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 측면으로 따진다면 포스코가 부채비율이 60%거든요. 현대차는 100%가 넘거든요. 모든 걸 따지면 자산 가치를 떠나서 다른 여건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강판, 현대차가 가격을 인상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포스코는 상대적인 그런 또 부분에 자유로운 부분이니까 이걸 고려해본다면 자산 가치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비교해서는 포스코가 우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굳이 현대제철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집은 아니고 고집은 아니고 고집은 아니고 시작하는 데서 이제 운영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월 말쯤에 현대제철과 포스코 두 개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포스코는 전 다 팔고 현대제철만 일부 팔고 남겨놓은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 차트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볼 때 포스코는 이제 5월 달에 고가까지가 오늘 종가를 기준해서 한 12% 정도 남아 있고요. 현대제철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0% 정도의 고가까지의 상승폭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때 직전 고가까지 한번 넘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할 때 포스코는 현재 기대 수익률이 12% 정도 1차적인 부분이 반대로 현대제철은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좀 다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약간 제가 오늘 질문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할게요, 이걸로. 오늘 설명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하고 화학주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올라간 요인을 보니까 상반되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화학주에 올라간 이유를 대면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수혜주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올라간 이유가 근데 철강주는 어떠냐? 철광석 가격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수혜주라고 주가 그래서 철광석 가격 철강주 올라간 것 자체는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는데 제품 가격은 지금 반등이니까 스프레드 마진이 확대가 되니까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근데 화학업종은 유가가 올라가니까 화학업종이 수혜주다.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제품의 수요 자체는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예, 현재 본다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 가격 상승은 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시각인데 우리 그건 개인 강경 운영의 생각은 오늘 어떠신지 오늘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철강은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화학은 왜 올라가는지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신 오늘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같은 아. 쪽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수혜주다. 네. 이쪽은 철강 쪽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되니까 수혜주다. 이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내용은 좀 동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NCC 업체가 우리나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납사 가격이 올라가 유가가 올라가면 납사 가격이 올라가니까 스프레드가 오히려 축소되면서 마진이 떨어진 게 맞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NCC 업체하고 비교한 데가 중국 같은 경우 CTO라 해서 석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석탄 가격이 중국에서의 이 환경 규제나 이로 인해서 석탄 가격이 너무 급등해 버렸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최근 들어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NCC가 원래는 유가 올라가면서 마진이라든지 경쟁이 낮아져야 될 부분이 다른 쪽에서가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까 마진이 유지가 된다는 측면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실적도 그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화학의 강세가 나타났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파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채널 패턴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이런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 자리라고 할 수 있는 51,000원대에서 52,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라인대 윗자리 바로 55,000원짜리 때 전후를 넘어간다면은 채널폭의 기본 마디폭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59,000원 정도를 1차 목표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목표는 이제 그 이상 직전의 고점을 한 번은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64,000원에서 65,000원 이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현대제철에 대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와 주시죠. 자, 잘 들었고요. 지금 현대제철 매수가는 51,000원에서 52,000원 사이 딱 지금 매수가 수준입니다. 1차 목표가는 58,000원에서 59,000원, 그리고 2차는 그 이상 64,000원에서 최대 65,000원까지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는 명준호 대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십니까, 오늘? 네, 오늘은 휴캠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명준호 1일 대표는 휴캠스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학 쪽에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휴캠스가 되겠는데요. 자, 운용력이 그 8월달 하순부터 우리 토마토 TV 프로그램, 뭐 배워야 산다도 그렇고, 뭐 온라인 강연에도 그렇고, 이 배터리나 수소차에 있어서는 딱 한 10개, 15개 종목들만 이제 9월달, 10월달 굉장히 강한 양상들을 가져간다. 그래서 주로 중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는 2파동에서 3파동으로 넘어가는 종목, 또 3파동에서 4파동으로 넘어가는 그 이제 종목들이 뜨거운 시세를 벌이게 되는 9월달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딱 운용력이 매집해 놓은 딱 그 10개 종목, 그런 거 중심으로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줬고요. 우리 주주총회에서는 종목을 아예 드렸죠. SK가스, 그리고 태광산업 이렇게 드렸었는데, SK가스는 뭐 2주 만에 거의 50% 이상 급등하면서 대형주 안에서도 또 수소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대장주로 이미 등극돼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 되고, 태광산업에 있어서도 지난주 추천 이후에 약한 지수 상황들 속에서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들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휴캠스가 되겠는데요. 휴캠스도 그럼 2차 전지 수소차 연관성이 있을까? 네, 연관성이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휴캠스에 있어서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서 또 새로운 수소 관련주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 아쉽게도 SK가스나 태광산업과는 달리 두 종목은 완전 바닥에서 드렸죠. 거의 4개월, 5개월 이상
가만히 있는 가격에서 드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들이었는데 슈캠스는 최근 기조 8월 달 그리고 근래 흐름에 있어서도 좀 한 단계 오르긴 오른 가격인데 그래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또 슈캠스를 가져왔고요. 슈캠스의 내용들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슈캠스 지금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은 슈캠스의 이제 주요 기본적인 이제 사업 구조들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NT 계열이 한 60% 정도, NA 계열이 30% 정도, 기타가 10% 이렇게 써 있는데 요 NT 사업이라는 거는 폴리우레탄의 재료로 쓰이는 것들 그런 걸 주로 얘기하고요. 뭐 한국 바스프나 OCI 쪽에 납품하는 그런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A 계열은 이 반도체 세정제에 주로 많이 쓰인다고 되어 있고요. 뭐 폭약 제조에도 일종 또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 NA 사업, NA 계열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주로 매출은 거의 60%, 30%다 이쪽인데 요 기타 부분이 또 주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역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요 기타 부분들, 뭐 질산 공장에 이제 설치된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통해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요 10%도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면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슈캠스의 이 제품 공정들 보겠는데 뭐 주된 부분들은 이 DNT 공장, 뭐 MMB 공장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매출에는 상당히 많이 또 차지하게 되는데 이쪽 둘 다 뭐 여수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공정들이 되겠고요. 뭐 또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다음 페이지. 예, 역시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지금 트렌드가 이 9월달 월중 보면은 계속 이제 수소 관련 새로운 종목, 새로운 대장주가 무엇일까?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6월달, 7월달, 8월달 시세를 많이 발현했던 종목이 아닌 새로운 대장주가 무엇일까? 그쪽으로 수급이 그냥 계속 우르르 몰려붙는 그런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수소와의 관련성 이걸 또 높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사에서 이제 뭐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술 개발에 나선다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광주과학기술원의 이 화학에너지 저장 변환공정 미래연구센터와 함께 뭐 암모니아를 전기 분해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암모니아에서 이제 청정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정제 과정 그리고 분리 공정이 없이 초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물 전기 이 암모니아를 기존의 방식인 물 전기 분해 방식에 비해서는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적은 기술이 되기 때문에 좀 청정 에너지 그리고 또 수소 관련된 또 새로운 굉장히 핫한 또 이슈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들 되겠고요. 이 최근 보면은 또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 한 23군데 정도 참여하고 있는 그쪽이 되겠는데 현대차나 SK가스, GS에너지 이런 쪽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에도 뭐 참여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역시 휴캠스의 근래 가장 그래도 핫한 이슈인 또 수소 관련 이슈에 있어서 하나의 또 이 모멘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얘기들이 되겠죠. 탄소 배출권도 또 슈캠스의 주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기대감을 주는 이건 또 친환경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최근 트렌드인 뭐 또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본다면은 이 배출권 가격에 대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슈캠스에 어느 정도 나타나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톤당 2만 원 정도 됐을 때는 슈캠스에 뭐 207억 정도 영업이익에 또 긍정적 기여가 된다 하는 내용들이 돼 있고 3만 원 가정했을 때는 대략 이렇게 한 310억 원 정도 4만 원이 됐을 때는 41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그 톤당 가격은 대략 한 2만 8천 원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양상들 되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예, 현재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 전망 보면은 그렇죠. 최근 뭐 한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좀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었는데 작년 연말 이후에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단기 좀 급락세가 나타났었고요. 요건 이전 또 주주총회 방송에서 박운용님인가 강운용님 그때 설명을 또 충분히 잘 주셨었죠.
그게 급락했던 원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이유들 했었는데 최근 기조에 있어서는 한 28,000원대, 9,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조금 이제 반등세를 상당히 기대한다 하는 또 리포트들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들이 되겠고요. 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들 있어서는 이제 탄소 배출권 3기 굴뚝 기업들이 떨고 있다 등등 나오고 있는데 최근 기조 보면은 이 기업들에 있어서 그렇죠. 정부가 이제 탄소 배출권 3기를 지금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3기부터는 이제 10%씩 이거 돈을 주고선 구매해야 되는 단계들이 되는데 이 최근 이제 또 코로나 이후 국면들에 있어가지고 또 각 기업들에 있어서 다시 생산을 또 정상화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가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또 연내 유엔에 제출한다 하는 내용들 정부 정책과 또 글로벌 지금 트렌드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하는 내용들 되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근래 이슈들 보면 공장 가동률에 대한 이슈들이 되겠죠. 각 기업의 이제 특히 제조업 공장 가동률들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추세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향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나 이런 국면들로 이제 전개가 됐을 때는 상당히 또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들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요. 슈캠스의 이제 질산 육공장 증설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질산 육공장이 이제 40만 톤이 증설되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는 2024년도, 2025년도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 캐파 자체가 상당히 또 늘어나는 이런 요소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또 이 공급 슈캠스가 공급할 수 있는 수량들도 상당히 늘 수 있다는 내용들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업에 있어서 최근에 또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었죠. 요것 때문에 주가가 지난달 말에 좀 한 단계 좀 레벨업되는 그런 양상들도 있긴 있었는데요. 최근 보면 또 금호 미쓰이 화학과 M&B 장기 공급 계약 관련해 갖고 이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들 추후에 이제 2024년부터죠. 거기 보면은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 한 50% 가까이 매출이 기본적으로 좀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 또 영업이익도 거기에 또 상당히 또 증가가 가세된다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2023, 24년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나의 또 이 슈캠스의 가장 기저가 될 수 있는 매출 수준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들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슈캠스 실적 전망들 지금 보면은 올해는 이제 연말 영업이익 목표치가 한 1,15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좀 매출과 이익에 좀 다운 그 부분들을 상당히 좀 회복하는 단계로는 보이는데 2018년도 연중 피크에 비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오르지 못하는 그런 면들은 있고요. 현재 PER 수준, PBR 수준 있어서도 업계 평균 수준 정도 썩 비싸지는 않은 그런 단계인데요. 현재 보면 역시 9월 달과 10월 달 양상들 있어서는 가장 시장 수급을 이끄는 핫한 트렌드, 수소 관련 이슈, 또 친환경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상당히 좀 또 레벨업 시키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현재 시점이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있는 휴캠스 알아봤습니다. 자, 질의응답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우리 명중 운영역 요즘 그 수소 쪽에 필이 꽂힌 것 같습니다. SK 가스에서 대박을 좀 치던지 오늘 또 수소와 관련된 가지고 저는 휴캠스도 관심 갖고 있지만은 수소 관련 종목인지는 제가 오늘 좀 알았네요. 보니까 최근에 나온 내용이네 보니까요. 예.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휴캠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그래서 예사 과거에 추이를 보게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한 국면 쪽에서 시장은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6월 달에 1,200원, 12,000원 정도 지금 28,000원이 가격이 100%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도 많이 떴잖아요. 보니까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7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킬로그램당.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8,000원이니까 2.7배 차이예요. 네. 미국과.
뭐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가격이 좀 상당히 싸 보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휴캠스의 주가 상승 방향성 상당히 앞으로도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유럽과 우리나라의 뭐 차이라고 본다면은 역시 뭐 정책적인 좀 차이가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근래 뭐 2010년대 넘어오면서는 뭐 이 뭐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뭐 각종 규제 내지는 이런 또 의무화 이런 것들을 서서히 강화는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유럽 수준으로 지금 뭐 강화돼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뭐 정책적인 차이라고는 보이는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한 번에 막 올려버릴 수는 없죠. 한 번에 막 올려버리면은 또 각 제조업 기업들의 상당한 좀 리스크가 안게 되고 경영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계속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서히 또 각종 이제 의무화를 점점 넓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뭐 유럽 수준까지는 뭐 비슷해지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질문이 없으신 걸로. 예. 자, 그럼 슈캠스 관련해서 가격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슈캠스의 현재 가격이 오늘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당 28,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슈캠스의 가격 전략은 한 32,000원 정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뭐 주가가 여기서 좀 올라가는 강세 흐름들이 이제 9월 말 10월 달 나타난다면은 한 32,000원 정도 부딪힐 걸로 보이는데, 32,000원대 정도가 중장기적으로도 슈캠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만약 32,000원 근처에서 주식이 좀 상당히 저항이 심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올해 연중 목표치를 거기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32,000원권역에서 뭐 며칠 왔다 갔다 하는 양상들은 나타나더라도 10월달 월 중에 강하게 좀 뚫고 돌파하는 양상이 나올 때에는 그 4분기 뭐 연내 목표치를 한 4만 원 정도까지 좀 확장해서 봐도 되겠다, 그런 지금 가격 전략들 드리겠습니다. 네. 자, 휴캠스와 관련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와 주시죠. 자, 휴캠스 오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메리트를 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목표가는 기준선이 32,000원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박준현 일일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회사 대표십니까? 네, JC 케미칼 가져왔습니다. 네, JC 케미칼에 대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준현 일일 대표, 아무래도 이 친환경 관련된 또 기업이 되겠습니다. JC 케미칼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일일 대표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JC 케미칼입니다. 앞서 명준호 운영위원께서 가지고 나온 휴캠스도 친환경 관련 종목이죠. 친환경입니다. 저도 좀 관심 쪽은 친환경 쪽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애경유와 그다음에 앞전 시간에 이수와 다 그런 어떤 맥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그 JC 케미칼 일단 이 회사 친환경 바이오 연료 전문 기업입니다. 바이오 연료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중유가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육상용 자동차라든가 쪽에 들어가는 거고, 바이오 중유는 발전소 중심과 그다음에 최근에는 선박 중심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바이오 연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은 바이오 디젤 쪽의 매출 비중이 54% 정도, 그다음에 바이오 중유 쪽이 34%, 그다음에 바이오 연료가 되는 팜플레이테이션 재배 사업의 지분 약 12% 정도를 매출에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국내 시장 점유율 12% 정도,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9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회사가 2020년 3월 달에 모범 납세자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이걸 적은 이유 자체가 이런 기업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금을 정확히 내는 회사 같은 것. 종목 선정할 때 이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이 좀 드리면요. 자,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가 회사의 주력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유통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 디젤은 정유사를 통해 가지고 일반 주유소로 갑니다. 정유사에 납품해 가지고 정유사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디젤 함유해 가지고 주유소에 납품을 한다. 그다음에 바이오 중유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지금 주요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벙커시유죠. 벙커시유가 탄소 배출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벙커시유의 첨가제 역할로 사용하는 게 바이오 중유다.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는 직접 발전소로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자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바이오 디젤 부분의 국내 시장 점유율입니다. 1위가 SK 에코프라죠. 그다음에 2위가 애경유아입니다. 제가 애경유아 설명해 드릴 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17%입니다. 그다음에 상장회사는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JC케미칼하고 애경유아. 시장 점유율에서는 약 3위, 4위권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자, 회사가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많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줄줄어서 관심 이제 가져달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요즘 시장 자체가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탄소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포집하는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당장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를 확대하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2030 정책을 좀 발표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가 빠르게 좀 더 앞당겨짐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또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유니들을 중심으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구성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석탄입니다. 이게 석탄이고 그다음에 석유죠. 이 부분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이 부분을 줄여서 파란색인 신재생에너지 쪽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쪽인데 지금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정부안. 이게 언제 발표가 되느냐? 최종적으로 3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3월 달에 10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이게 10월 달까지 계속 이슈가 살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11월 달로 가게 되면 영국 글래스고에서 세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죠. 계속 환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단기 이슈가 아니라 산업 자체도 계속 성장할 거고 정책 부분 자체도 계속 하반기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다음 편을 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이 바이오 연료가 탄소 중립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최근에 심포지엄 내용입니다. 9월 10일자 내용인데 바이오 연료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거다. 여러 가지가 단기적으로 따지면 길게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바이오 연료, 즉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가 상당히 실현 수단이 좀 될 거다. 그렇다 저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표를 보시면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전반적인 탄소 중립과 정책에 따라 가지고 바이오 디젤 첨가 비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는 거죠. 2015년도부터 17년, 15, 3년 단위별로 0.5%씩 계속 상향 조정이 좀 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3.0 첨가 비율 자체가 3.5% 상향 좀 됐고요. 그 다음에 2030년도까지 가게 되게 되면 5% 정도까지 상향 조정이 좀 됩니다. 계속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0.5% 상향 조정 효과가 이 회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냐? 17% 정도 해당이 됩니다. 즉 바이오 디젤 첨가 비율 0.5% 3년 단위별로 상향 조정되는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은 거의 연간 17% 정도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유죠. 바이오 중유는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발전소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바이오 디젤이 우리나라 첨가 비율이 가장 낮아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 탄소축 2025년도를 목표로 한다는 이 비율 자체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10월 말 정도에 세 개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었죠. 현재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게 20%고 미국 같은 게 10%라는 거죠. 우리나라 비율 자체가 가장 낮다. 계속적으로 바이오 디젤 첨가 비율 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표를 보시면 다음 이제 바이오 중유죠. 바이오 중유는 앞서 얘기했다 발전소라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발전소가 벙커 시유를 상영하는데 벙커 시유가 상당히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죠. 발전소도 계속 첨가 비율 자체가 작년도 7%대에서 올해 9% 정도, 내년도 10%, 그 다음에 2023년도에 25% 상향 조정입니다.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
선박 엔진이 대부분 다 벙커식이지 않습니까? 선박 엔진. 선박 회사들까지도 확대가 된다는 거죠. 최근에 프랑스의 선박 회사죠. CMA라는 회사 자체가 바이오매스를 앞으로 지구 환경을 위해 가지고 원료를 사용하겠다. 벙커식이 대신. 이제 발전소에서 선박 연료까지 확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매출 비중이 12% 차지한 것 자체가 팜 스테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팜 스테이션. 즉,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게 팜 오일입니다. 팜 원료를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서 증류한 것 자체가 바이오 중유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디젤 원재료인 팜 오일을 생산을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2018년도에 투자를 하면서 초기에는 적자가 났지만 이제는 나무가 자라면서 본격적 투자 헬스기에 진행이 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80억 정도에 35억 정도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실적은 증가되겠죠. 자,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팜 오일 가격입니다. 팜 오일 가격에 연동해 가지고 바이오 디젤 가격이라든가 바이오 중유 가격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다시피 팜 오일 가격이 현재 지금 1245불 50불입니다. 작년도 평균이 700불이었고요. 과거의 평균 가격제가 600불 정도가 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현재 주가 1200불이니까 60%, 70%, 80% 정도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좀 되고 있다. 이 부분 자체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탄소 중립화 정책에 맞춰 가지고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바이오 중유 첨가비를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를 보시면 자, 이 회사 실적입니다. 그래서 결론 실적인데 이 회사 실적은 제가 2019년도 이후부터 보시게 되게 되면 2019년 매출액 2천억이었습니다. 올해 시장에서는 지금 반기 때까지 1,861억, 영업이익 189억 나왔고 연간 전망치가 3,344억, 내년도는 보수로 잡아도 3,875억. 그래서 3년 평균, 연평균 매출액이 30.5%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중국 2차 전지급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영업이익도 2019년도에 130억, 작년도에 192억, 현재 반기 때 작년 1년 실적을 달성을 했죠. 연간 실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370억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PER 지표상으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이 9.1배 되는 수준인데, 자, 그렇다면 예상은 이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해 본다면 현재 풍력 관련 회사의 대표적인 삼강 이벤트 CS윈드 PER 30배, 40배 되는 쪽이죠. 그 다음에 태양광 회사들,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라는 회사, 바이오 매스 기업이죠. 관련 종목들 PER 20배. 그 다음에 JC케미칼이 9.1배고 애경유화가 4.8배입니다. 근데 애경유화는 제가 3주 전인가 아마 추천해 좀 드렸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애경유화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애경유화가 주가 싸지만은 애경유화는 문제는 석유화학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바이오 디젤 관련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 자체가 13%에서 15% 정도 되는 수준인데 JC케미칼은 순수한 거의 100% 신재생에너지만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분히 성장성 측면에서는 JC케미칼이 다른 여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종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질의응답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 과거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을 JC케미칼의 팜농장 근처로 이전한다고 해서 주가도 좀 움직이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모멘텀은 좀 사라진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얘기는 없죠 지금에서요. 예. 네. 자, 강재훈 원장은 질문 네.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하려고. 네. 그 JC케미칼의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 근래 들어서 사실 JC케미칼이 이슈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오게 됐고 개인들의 매매가 요즘 사실 앞전에도 이제 신용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JC케미칼이 현재 하루 전체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 좀 줄어가지고 26만 정도 되는데 현재 신용 잔고가 현재 14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운영형 입장에서는 변동이 좀 세게 나오게 될 경우는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차트 좀 매매 전략까지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차트 좀 올려주시면. 예, 최근 신용이 아마 150만, 60만 주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시장의 약세 부분이 이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5일 동안에 겹쳤던 부분 자체가 앞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또 물량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신재생산 종목제에 최근 시기고 있는 쪽인데 일단 예사가 이제 실적에 보시다시피 펀드메달 자체가 확실하게 좋아진 쪽으로 바뀌었어요. 예, 영업이익이 올해 400억 정도 하나 해서 400억에 시가총액이 2천억이면 주가가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체적으로 현재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로 지금 올라선 DC 자체가 거의 6월 말 이후로 올라선 가격대가 10,000원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종가상으로 10,000원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9,800원대가 저점이고, 그래서 9,800원대가 저점인데, 현재 가격대상으로 본다면 현재 지금 환경 관련 부분 자체가 대세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용과 관련된 부분도 저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사가 거래량 많이 되면 50만 주, 60만 주가 되거든요. 그럼 신용 전체 잔고 140, 50만 주 주가 자체는 물량을 소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한다 한다면 손절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에 바로 연결해서 전략으로 가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움직일까요? 예, 일단은 가격 전략은 현재 스타트점 올라와 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은 거의 뭐 최근에 변동성 면에서도 종가상으로 9,8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주가 1,750원대 정도 되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1,800원대 전후. 목표 주가는 이 종목 성장성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2차 전지처럼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만 이제 예사 실적 변동성 자체는 앞서 말했다시피 팜 오일 가격 자체가 변동이 나오면 약간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산업의 성장성 앞서 얘기했다시피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중유에 대한 첨가 비율 자체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다. 목표 주가는 15,000원 보시고 대신 손절 가격은 앞서 우리 강정 운영이 오르다시피 신용 물량이 감안한다 한다면 9,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이 11,000원대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약 15% 20% 정도 빠지면 담보업 지역성 구자가 나오면서 약간 수급이 깨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약 9,800원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면 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JC 케미칼과 관련된 안건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와 주시죠. 자, 박준현 운용력의 JC 케미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800원 전후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9,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추석을 앞둔 한 주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추석 이후를 좀 노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잘 이제 하루가 남아 있는데요. 잘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를 아직 안 됐다면 내일도 열심히 또 토마토TV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주총회 15회 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